11.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일수록 인맥이 넓지 않다. 자아실현적 인간. 에이브러험 매슬로우 1908년에서 1970년. 미국의 심리학자. 인간의 욕구에는 단계가 있다는 욕구 5단계설로 잘 알려져 있다. 정신병리의 이해를 목적으로 의식을 분석하는 정신분석과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을 중심으로 하는 행동주의 심리학 사이에 존재하는 제3의 세력으로서의 인본주의 심리학을 주장했다. 메슬로의 욕구 5단계설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다음 5단계 구조로 설명했다.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소속과 애정의 욕구, 4단계 존중의 욕구,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은 이해하기도 쉽고 일반인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지만 실증 실험에서는 이 가설을 설명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직도 학술적인 심리학 세계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개념이다. 메슬로는 이들 욕구가 단계적이라 저차원적 욕구가 만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생겨난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말을 바꾸기도 하는 등 재창자 자신도 상당한 혼란을 느꼈다. 우리 역시 성공한 사람들이 업적을 이루고 명예를 얻은 후에 섹스나 마약에 빠져든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다. 섹스를 이 테두리 안에서 평범하게 해석하면 1단계의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므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메슬로가 당초 주장한 욕구의 단계가 순차적이고 비가역적으로 상승해 나간다는 가설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건 메슬로가 말하는 의미의 생리적 욕구와 다른 거지 하고 반론할지도 모르지만 원래 메슬로가 주장한 욕구의 정의는 처음부터 애매한 데다 시간축에서 흔들리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에는 별 의미가 없다. 어쨌든 우리에겐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의 올바른 해석보다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도움을 줄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마도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욕구 5단계설의 개요에 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테니 여기서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고 자아 실현에 관한 메슬로의 다른 연구를 언급하고자 한다.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 중 최고 우위에 있는 자아 실현을 이루었다고 판단한 많은 역사 인물을 비롯해 당시 생존해 있던 아인슈타인과 그 밖의 인물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15가지를 밝혔다. 1. 현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각하고 쾌적한 관계를 유지. 소망, 욕망, 불안, 낙관주의, 비관주의의 기인에 예견하지 않는다. 미지의 것이나 애매한 것에 겁먹거나 놀라지 않고 오히려 흥미로워한다. 2. 자연을 비롯해 자신과 타자를 수용. 마치 자연 그대로 무조건 받아들이듯이 인간성의 약점, 죄책감, 유약함, 사악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 3. 자발성, 단순함, 자연스러움. 행동, 사상, 욕구의 자발적이다. 행동의 특징은 단순하고 자연스러우며 거짓을 꾸미거나 결과를 노리느라 긴장하는 일이 없다. 4. 과제 중심적, 철학적, 윤리적인 기본 문제에 관심이 넓으며 넓은 준거 기준 속에서 살아간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다. 폭넓고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일을 한다. 5. 초월성, 프라이버시의 욕구. 혼자 있어도 상처받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고독과 혼자만의 생활을 즐긴다. 이러한 초월성은 일부 사람들에게 냉정함, 애정의 결여, 우정의 부재, 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6. 자율성, 문화와 환경으로부터의 독립, 능동적 인간. 비교적 생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서 독립해 있다.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랑과 안전에 의한 만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기 발전과 성장을 위해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 능력을 믿는다. 7. 언제나 새로운 인식.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항상 신선하고 천진하게 인식하고 경외와 기쁨, 경이로움과 황홀감을 느낀다.
8. 신비로움의 경험, 최고의 체험. 신비로운 체험을 갖고 있다. 황홀감과 경이로움과 외경심을 동시에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났다고 확신한다. 9. 공동체 의식. 때로는 인류에게 화가 나거나 조바심이 나거나 실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그들에게 동정과 애정을 느끼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0. 대인관계. 마음이 넓고 깊은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소수의 사람들과 특별히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자아실현적으로 매우 친밀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1. 민주적인 성격 구조.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민주적이다. 계급이나 교육제도, 정치적 신념, 인종과 피부색 등에 관계없이 자신과 잘 맞는 성격의 사람과는 누구와도 잘 지낸다. 12. 수단과 목적의 구별, 선악의 구별. 매우 윤리적이고 확실한 도덕 기준을 갖고 있어 올바른 일을 행하고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다. 수단과 목적을 명확히 구별할 줄 알고 수단보다 목적에 마음이 끌린다. 13. 철학적이고 악이 없는 유머 감각. 악의 있는 유머, 우월감에 의한 유머, 권위에 대항하는 유머에는 웃지 않는다. 그들이 유머라고 인정하는 것은 철학적이다. 14. 창조성. 특수한 창조성, 독창성 등 발명의 재능을 갖고 있다. 그 창조성은 건강한 아이의 천진난만하고 보편적인 창조성과 같은 종류다. 15. 문화에 편승하기를 거부. 자아현실적 인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 속에서 잘해나가지만 아주 깊은 의미로는 문화에 편승하는 데 저항한다. 사회의 규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규제에 따른다. 지적 하나하나에 깊은 울림이 있어 가히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만하다. 이들 특징을 하나씩 꼽아가며 고찰하는 것만으로도 한 권의 책이 완성될 텐데 여기서 특히 살펴보고 싶은 조항은 초월성 프라이버시의 욕구 5와 대인관계 10이다. 이 특징을 보면 매슬로가 자아실현적 인간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고립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소위 인맥이 넓지 않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르다. 우리는 대개 지인이나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확실히 친구나 지인이 많으면 일을 소개받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얻기가 수월하다. 그렇기에 페이스북의 친구 수나 트위터의 팔로워 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매슬로의 고찰에 의하면 성공한 인물들 가운데서도 두드러지는 자아실현형 인간은 오히려 고립 성향이 있고 극소수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 매슬로의 지적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점점 얕고 넓어지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 실은 매슬로와 같은 지적을 한 사람이 과거의 현인 중에도 있었다. 바로 장자다. 장자의 삼목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군자의 교제는 물과 같이 담백하여 영원히 변함이 없고 소인배의 교제는 단 술과 같아 오래가지 못한다. 장자는 매사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는 소인배의 교제는 단 술처럼 끈적끈적해서 산뜻하지 못하며 반대로 군자의 교제는 물처럼 맑고 담백하다고 설파하였다. 이어 조금 더 설명이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조금 의역해 소개하자면 이렇다. 군자의 벗은 담백하기에 오래 지속되고 소인배의 벗은 달콤하기에 금세 끝난다. 필연성도 없이 그저 함께 있기 위해 함께 있을 뿐인 교제는 오래 있지 않아 끝나고 만다. 소인의 교제는 까닭없이 이루어지므로 자립성이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되어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척거리며 사귀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의존이라고 표현한다. 공의존은 원래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그를 간호하는 파트너에게 의존하는 동시에 파트너도 환자를 돌보는 행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아내는 상태가 오랫동안 관찰된 데서 생겨난 개념이다.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이 관계에 있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와 그의 파트너는 알코올 의존증 자체가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라는 사실을 무의식 중에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바라면서도 문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결과적으로 환자가 자립할 기회를 방해하는 자기 중심성을 감추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타인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자신도 머릿속으로는 그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면서도 실제로 내면에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진짜 욕구를 숨기고 있다. 이것이 의존 관계다. 인간관계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우리의 넓고 얕은 인간관계도 그러하지 않은가?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들은 극소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메슬로의 지적은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인간관계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준다. 12.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꺼이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 인지 부조화. 리언 페스팅어 1919년에서 1989년 미국의 심리학자, 사회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쿠르트 레빈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인지 부조화 이론과 사회적 비교 이론의 재창자로 유명하다. 아이오와 대학교, 로체스터 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미네소타 대학교, 미시간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단에 섰다. 세뇌라는 단어는 영어 브레인 워싱을 중국어 시나오로 직역한 말이다. 이 용어는 한국 6.25 전쟁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시행된 사상 개조에 관해 미국 첩보기관 CIA가 작성한 보고서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그 후 저널리스트인 에드워드 헌터가 중국 공산당의 세뇌 기법에 관해 쓴 저서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은 포로가 된 수많은 미국 병사들이 단기간 내 공산주의에 세뇌당하는 사태에 당황했다. 이때 중국 공산당이 실시한 세뇌 기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날에는 전부 밝혀져 있다. 누군가의 사상과 신조 또는 이데올로기를 바꾸고자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반론을 강하게 호소하여 설득하거나 고문을 가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이 실제로 행한 방법은 전혀 달랐다. 그들은 포로가 된 미군에게 공산주의에도 좋은 점은 있다라는 간단한 메모를 적게 하고 그 포상으로 담배나 과자 같은 아주 사소한 것을 주었다. 단지 이것만으로도 미군 포로는 착착 공산주의로 돌아섰다. 이 세뇌 기법은 우리의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사상이나 신조를 바꾸기 위해 주는 포상은 이를 사들이기 위한 뇌물이므로 대가가 아주 크지 않다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 박사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사후 영혼의 복종을 조건으로 현세에서 인생의 모든 쾌락을 얻는 계약을 맺는다. 영혼의 복종은 결국 사상과 신조를 팔아넘기는 것이므로 그만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현세의 온갖 쾌락 정도의 포상이어야 적합한 것이다. 그런데 미군 포로는 사상과 신조를 바꾸는 대가로 담배나 과자밖에 받지 않았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 이해하기 힘든 이 사태를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는 설명 가능하다. 인지 부조화 이론의 틀에서 미군 포로들의 심리 변화 과정을 알아보자. 우선 자신은 미국에서 나고 자라 공산주의는 적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포로가 되어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메모를 적었다. 이때 호화로운 포상이 나왔다면 포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메모를 적었다는 명분이 성립되므로 사상과 신조에 반하는 메모를 적었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해소된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것은 담배와 과자 정도의 소소한 포상일 뿐이다. 이래서는 사상과 신조에 반하는 메모를 적었다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죄책감의 원인은 공산주의는 적이라는 신조와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메모를 적었다는 행위 사이에 발생하는 부조화이므로 이 부조화를 해소하려면 어느 한쪽을 변경해야만 한다. 이때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메모를 적은 것은 사실이기에 이를 바꿀 수는 없다. 그렇다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는 적이라는 신조 쪽이다.
그리하여 이 신조를 공산주의는 적이긴 하지만 몇 가지 좋은 점도 있다고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와 신조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조화의 강도를 낮추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미군 포로의 뇌 안에서 일어난 세뇌 과정이다. 덧붙이자면 리언 페스팅어가 인지 부조화 이론을 정리한 것은 6.25 전쟁 이후의 일이므로 중국 공산당이 이 세뇌 기법을 독자적으로 고안했다는 말이 된다. 인간의 본성을 통찰하는 능력에 그저 놀랄 뿐이다. 우리는 신념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과관계는 그 반대라는 사실을 인지 부조화 이론은 시사한다.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행동이 일어나고 나중에 그 행동이 합치되도록 의사가 형성된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합리적인 생물이 아니라 나중에 합리화를 도모하는 생물이라는 것이 페스팅어가 내놓은 답이다. 페스팅어는 인지 부조화 이론에 관해 다음 실험을 실시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지루하고 시시한 작업을 시킨 후에 피실험자에게 실험은 끝났지만 오늘은 조수가 휴가이므로 당신이 다음 참가자를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실험이 매우 재미있었다고 전해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것이다. 다음 피험자는 연구진이 미리 섭외해둔 사람으로 피험자가 지시받은 대로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마지막으로 피험자가 자신이 참가한 작업에 대한 소감을 질문 용지에 기입하는 것으로 실험은 끝난다. 이때 제1그룹의 피험자에게는 참가의 대가로 $20를, 제2그룹의 피험자에게는 $1를 주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지루한 작업이었다는 인지와 매우 재미있었다는 거짓말이 대립하여 인지 부조화가 발생한다. 이미 거짓말을 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부조화를 경감하려면 지루한 작업이었다는 인지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대가가 고익이면 부조화는 작아진다. 싫은 일이라도 대가를 위해서 했을 뿐이라는 명분이 생겨서다. 하지만 대가가 작으면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지므로 지루한 작업이었다는 인지를 바꾸려는 동기가 강해진다. 과연 결과는 페스팅어의 가설대로였다. 대가가 적었던 제2그룹에서 작업이 즐거웠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타인에게 의뢰할 때 더 높은 대가를 지급해야 즐거운 마음으로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페스팅어의 인지 부조화 실험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 사실과 인지 사이에 발생한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지를 바꾸는 일은 인간관계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좋아하지도 않는 이성이 이것저것 염치 좋게 부탁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도와주다가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인지 부조화가 빚은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인지와 이것저것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은 부조화를 발생시킨다. 자신이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은 변경할 수 없으니 대신 부조화를 해소하고자 좋아하지 않는 감정을 조금은 호의가 있을지도로 바꿔버린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은 상대에게 이것저것 부탁받아 성가셔하던 사람이 그 상대와 사랑에 빠지고 만다. 우리는 주위의 영향을 받아 생각이 바뀌고 그 결과 행동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믿는다.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의식으로 행동을 다스리는 자율적 이상형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페스팅어는 인간에 대한 이러한 관념을 뒤엎었다. 그에 따르면 사회의 압력이 행동을 일으키고 행동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 의식과 감정을 적응시키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13. 개인의 양심은 아무런 힘이 없다. 권위의 복종. 스탠리 밀그램 1933년에서 1984년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권위의 복종에 관한 아이히만 실험으로 유명하다. 사회심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자유의사가 있어 각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미국 예일대학교의 밀그램 교수는 이에 의심을 품었다.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밀그램 교수는 사회심리학상 아마도 가장 유명한 실험일 아이히만 실험을 실시했다.
교양 과정으로 심리학 과목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설사 수업 내용을 거의 잊었다 하더라도 이 실험만큼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실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문 광고를 내서 학습과 기억에 관한 실험에 참가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널리 모집한다. 실험에는 광고를 보고 응모한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피험자 2사람과 흰 가운을 입은 실험 담당자 밀그램 교수의 조수가 참가한다. 피험자 2명에게는 제비뽑기로 한 사람이 선생 역할을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학생 역할을 맡게 한다. 학생 역은 단어의 조합을 암기하여 시험을 본다. 선생 역은 학생이 답을 틀릴 때마다 학생에게 전기 충격을 가한다. 제비뽑기로 역할이 결정되면 전원이 함께 실험실로 들어간다. 그리고 학생을 전기 의자에 앉히고 묶는다. 학생의 양손을 전극에 고정시키고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선생 역할을 맡은 사람은 옆방으로 돌아가 전기 충격 발생 장치 앞에 앉는다. 이 장치에는 버튼 30개가 달려 있는데 버튼은 15V로 시작해서 15V씩 높은 전압을 발생시킨다. 즉 마지막 버튼을 누르면 450V의 고압 전류가 흐르게 된다. 흰 가운을 입은 실험 담당자는 선생역의 피험자에게 학생이 오답을 말할 때마다 15V씩 전압을 올리라고 지시한다. 실험이 시작되면 학생과 선생은 인터폰을 통해 대화를 나눈다. 학생이 가끔씩 틀린 대답을 말할 때마다 전기 충격의 전압이 서서히 올라간다. 전압이 75V에 달하면 그때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던 학생이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120V가 되면 아파요, 충격이 너무 세요 라고 호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실험은 계속된다. 마침내 전압이 150V까지 올라가면 학생은 더는 못 견디겠어, 내보내줘, 실험을 그만둘 거야, 더는 못하겠어, 실험을 거부한다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비명을 지른다. 전압이 270V에 이르면 학생역은 단말마에 비명을 질러대고 300V에 이르면 질문해도 이젠 대답하지 않을 거야, 일단 빨리 좀 내보내줘, 심장이 멈출 것 같아 하고 비명을 지르느라 더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 이 상황을 보면서도 흰 가운을 입은 실험 담당자는 태연스럽게 지시를 계속한다. 몇 초 동안 기다려도 대답이 없으면 오답으로 간주하고 충격을 가하세요. 실험은 계속 진행되고 전압은 자꾸만 올라간다. 전압이 345V에 이르면 학생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때까지 계속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응이 없어진 것이다. 기절한 것일까? 아니면 하지만 실험 담당자는 가차없이 더 높은 전압 충격을 가하라고 지시한다. 사실은 이 실험에서 학생역을 맡은 사람은 미리 짜놓고 투입된 사람이다. 항상 이렇게 미리 짠 사람에게 학생역을 맡게 하고 응모한 일반인 지원자가 선생역을 맡도록 제비뽑기를 조작해 놓는다. 그리고 실제로는 전기 충격을 가하지 않고 미리 녹음해둔 학생역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들려오도록 장치해 놓는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전혀 알 리 없는 피험자에게 이 실험 과정은 현실 그 자체다. 처음 만나 알게 된 죄 없는 사람에게 사실상 고문을 가하고 자칫하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가혹한 현실 말이다. 여러분이 이 실험의 선생 입장이었다면 어느 단계에서 실험에 협력하기를 거부했을까? 밀그램 교수의 실험에서는 40명의 피험자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26명이 고통으로 절규한 끝에 결국은 기절한 것처럼 보이는 학생역에게 최고 단계인 450V까지 전기 충격을 가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행위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갈등이나 저항감을 보이면서도 분명 생명의 위험이 우려되는 단계까지 실험을 지속했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실험을 끝까지 계속한 이유는 무엇일까? 떠올릴 수 있는 가설은 난 단지 명령 집행자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흰 가운의 실험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거란 것이다. 실제로 선생역의 피험자 중 많은 사람이 실험 도중에 주저하거나 갈등을 보였지만
실험 담당자에게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대학 측에서 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납득하는 표정으로 실험을 계속했다. 그렇다면 비인도적인 행동에 관여할 때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로 직접 실행하는 감각의 정도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밀그램 교수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이번에는 선생역을 2명으로 늘리고 한 사람에게는 버튼을 누르는 역할을 또 한 사람에게는 대답을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전압 수치를 큰 소리로 읽는 역할을 맡기고 실험을 실시했다. 이들 중에서 버튼을 누르는 역할은 미리 섭외된 사람이므로 진짜 피험자의 역할은 대답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여 전기 충격을 가할 전압 수치를 큰 소리로 읽는 뿐이다. 실험에 관련된 역할이 최초 실험 때보다 축소되어 죄책감도 덜하다. 아니나 다를까 450V까지 실험을 계속한 피험자는 40명 가운데 37명으로 93%나 되었고 이로써 밀그램 교수의 가설이 검증되었다. 이 결과는 반대로 책임 전가를 어렵게 하면 복종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흰 가운을 입은 실험 담당자를 2사람으로 하고 도중에 각자 다른 지시를 내리도록 한다. 150V에 달한 시점에서 실험 담당자 중 한 사람이 학생이 괴로워하고 있어. 더 이상은 위험해. 중지하자. 라고 말을 꺼내는 한편 다른 한편은 괜찮으니까 계속하자. 라며 피험자를 재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높은 전압을 가하며 밀어붙인 피험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실험을 계속할지 말지의 의사결정은 진짜 피험자인 미리 짠 사람이 아닌 선생역에게 큰 압력으로 다가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밀그램 교수의 아이이만 실험이 실시된 것은 1960년대 전반 미국에서였다. 이 실험은 그 후 1980년대 중반에 이를 때까지 여러 국가에서 추가로 실시되었는데 대부분의 실험에서 밀그램 교수의 실험보다 높은 복종률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이 실험 결과는 미국 고유의 국민성이나 특수한 시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성질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밀그램 교수가 실시한 아이이만 실험의 결과는 우리에게 다양한 암시를 던져준다. 우선 관료제에서 관에서다. 관료제라 하면 관청 등의 기관에서 채택한 조직 제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급자 아래에 트리형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권한과 규칙에 따라 실무를 집행하는 것이 관료제라 정의한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 조직이 관료제에 의해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밀그램의 실험은 악한 행동을 하는 주체자의 책임 소재가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사람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제심과 양심의 작용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 현상은 아주 위험하다.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심이나 자제심이 작동하기 어려워진다면 조직이 비대한 만큼 악행의 규모 또한 비대화되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나치가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 즉 홀로코스트다. 앞서 소개한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가 관료제의 특징인 과도한 분업 체제 덕에 가능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렌트가 이러한 가설을 제시한 1960년대 무렵까지는 주로 유대인 학살의 원인을 독일의 국민성과 나치의 이데올로기에서 찾는 해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아렌트는 그 해석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홀로코스트가 나치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가능했다는 논조는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고관이다. 한나 아렌트는 이를 부정하고 독일 아닌 다른 국가의 국민에게도 그러한 나치 이외의 다른 조직에도 그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히틀러 같은 광신적인 지도자가 중추가 되어 깃발을 흔드는 것만으로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 실제로 총이나 독가스를 이용해 자신의 손으로 죄도 없는 사람들을 벌레처럼 죽인 사람들은 나치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일반 시민이었다. 이때 그들의 자제심과 양심은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 아렌트는 분업에 주목한다.
유대인 명부 작성을 비롯해 검거, 구류, 이송, 처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많은 사람이 분담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의 책임 소재는 애매해지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아주 수월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저는 명부를 작성했을 뿐입니다. 그 당시엔 누구나 협력했지요. 제가 어떻게 하든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단지 이송열차를 운전했을 뿐이에요. 등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었다. 이러한 체제 구축의 주도적 역할을 한 이돌프 아이히만은 구성원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책임 소재가 애매하게 분단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고 수레했다. 그 악마 같은 통찰력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밀그램 교수의 실험 결과는 사람이 집단 내에서 어떤 일을 할 때야말로 그 집단이 지닌 양심이나 자제심이 가동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컴플라이언스 조직 구성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사전적, 상시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는 체제. 옮기니 위반이 속출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밀그램 실험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더욱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밀그램 교수가 실시한 아이만 실험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도 함께 가져다 준다. 권위의 상징인 흰 가운을 입은 실험 담당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을 때 피험자 100%가 150V라는 상당히 낮은 단계에서 실험을 중지했다는 실험 결과를 떠올려 보자. 이 사실은 자신의 양심과 자제심을 자각시키는 아주 조그마한 지지라도 받으면 사람은 누구나 권위에 대한 복종을 멈추고 양심과 자제심에 근거한 행동을 취한다는 걸 말해준다. 밀그램 교수가 실시한 아이만 실험의 결과에서 인간은 권위에 놀랄 정도로 취약한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한편으로 권위에 대항하는 약간의 반대 의견 또는 양심과 자제심을 부추기는 작은 도움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인간성에 근거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는 조직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맨 먼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정리해보자. 현대와 같이 분업이 표준화된 사회에서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자각조차 못한 채 거대한 악행에 가담하고 있기 쉽다. 수많은 기업에서 행하고 있는 은폐와 위장은 바로 분업에 의해 가능했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떠한 체계에 속해 있는지, 자신이 하고 있는 눈앞의 일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짚어보고 공간적 혹은 시간적으로 큰 테두리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후에 무언가 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용기를 내어 이건 이상하지 않은가?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자기 의견을 적극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14. 언제 일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 몰입.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1934년부터 헝가리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 심리학에서 행복, 창조성, 즐거움 등을 연구하는 이른바 긍정 심리학을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과제의 난이도와 기량이 고도로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찾아오는 황홀한 상태를 몰입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제창한 것으로 유명하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 이것이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연구 주제였다. 오늘날 자신의 능력 발휘나 만족감에 대해 혹은 조직의 리더로서 어떻게 구성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려 일에서 만족감을 갖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품고 있는 질문일 것이다. 칙센트미하이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아주 단순한 접근법을 선택했다. 즉, 미술가나 음악가 같은 창조적인 전문가, 외과의나 사업가, 스포츠 선수 또는 체스 등의 세계에서 이 일을 사랑하고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한 것이다. 이들 중에는 더 바디샵 창업자인 애니타 로딕과 소니의 공동 창업자인 이부카 마사루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없이 많은 인터뷰를 마친 칙센트미하이는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
각자 분야가 다른 고도의 전문가들이 일에 흠뻑 빠져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종종 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칙센트미하이는 그들 전문가가 사용한 이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 나중에 몰입 이론으로 널리 알려진 가설을 정리했다. 칙센트미하이는 절대적 몰입의 상태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1. 과정의 모든 단계에 명확한 목표가 있다. 목적이 불명확한 일상생활에서 생긴 일과는 대조적으로 플로 상태에서는 항상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알고 있다. 2. 행동에 대해 즉시 피드백한다. 플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를 자각하고 있다. 3. 도전과 능력이 균형을 이룬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도전을 하고 있으며 너무 쉬워도 지루한 일도 너무 어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일도 없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4. 행위와 의식이 융합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 5.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일은 의식에서 배제한다. 완전히 몰입해서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이나 고민이 의식에서 배제되어 있다. 6.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완전히 몰입해 있어서 집중력과 능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해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만약 마음속에서 불안이 밀려오면 플로 상태가 중단되어 조절 감각을 잃고 만다. 7. 자의식이 소멸된다. 자신의 행위에 상당히 몰입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거나 걱정하지는 않는다. 플로가 끝나면 반대로 자신이 크게 성장했다는 만족감을 느낀다. 8. 시간 감각이 왜곡된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몰입하기 때문에 몇 시간이 몇 분처럼 느껴진다. 혹은 정반대로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는 어느 한순간이 늘어나 긴 시간처럼 느낄 때도 있다. 9. 활동이 자기 목적이 된다. 몰입 상태로 이끄는 체험을 의미가 있든 없든 단지 플로 체험에서 오는 충족감을 위해 즐길 수 있다. 예술이나 음악, 스포츠는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아도 자체의 만족감을 위해서 즐긴다. 칙센트미하이는 특히 도전과 능력이 균형을 이루는 3. 상황을 아래와 같은 도표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제 수준과 능력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높은 능력을 지닌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제에 도전하고 난 뒤 외부의 방해 없이 몰입 상태를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사람은 몰입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칙센트미하이가 설명한 도표를 살펴보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과제 수준과 능력 수준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점이 흥미롭다. 처음에는 불안의 영역에 있었다 해도 계속해 나가는 동안에 능력이 향상되어 결국은 각성의 영역을 거쳐 몰입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몰입 영역에서 같은 일을 계속하면 결국은 많은 기술을 습득하게 되어 몰입에서 자신감 영역으로 옮겨간다. 그렇게 되면 이른바 안정 영역에 들어가 편안한 상태가 되기는 하지만 당연히 그 이상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즉, 자신의 능력과 업무의 난이도는 역동적인 관계이며 몰입을 계속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주체적으로 바꿔가야만 한다. 칙센트미하이는 행복한 인생은 어떤 것일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심리학의 길로 나아갔고 그렇게 해서 다다른 것이 몰입의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몰입의 상태에 있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무기력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칙센트미하이는 한탄했다. 물론 무기력의 영역에서 빠져나와 몰입 영역을 목표로 나아간다 해도 능력 수준과 과제 수준을 결코 단번에 높일 수는 없다. 우선 과제 수준을 높이고 일에 몰입함으로써 능력 단계를 올려나가는 수밖에 없다. 행복한 몰입의 영역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마음 편하지 않은 걱정이나 불안의 영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게 아닐까? 2장
조직에 관한 핵심 콘셉트. 왜 이 조직은 바뀌지 않을까? 15. 뛰어난 리더의 조건. 마키아벨리즘. 니콜로 마키아벨리. 1469년에서 1527년.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 사상가이자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 이상주의 경향이 강했던 르네상스 시대에 정치는 종교나 도덕과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는 현실주의 정치 이론을 펼쳤다. 부하에게 사랑받는 리더와 부하가 두려워하는 리더 중 어느 쪽이 더 뛰어난 리더일까? 이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문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부하가 두려워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마키아벨리즘은 마키아벨리가 군주로서 갖춰야 할 행동과 사고를 표현한 용어로 군주론에서 서술되어 있다.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어떠한 수단과 비도덕적인 행위라도 결과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면 그것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 책이 당신은 물론 지금의 우리에게도 충격을 주는 이유는 그 정도까지 노골적으로 본심을 꺼내들어 리더의 이상적인 모습을 설명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거짓인지 진실인지 몰라도 나폴레옹, 히틀러, 스탕달이 매일 잠들기 전에 군주론을 읽었다고 하니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독재자에게는 이 책이 바이블과도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매우 극단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이러한 지론을 전개한 데는 그 시대라서 가능했던 특수한 배경이 있었다. 어떠한 리더십이 가장 올바른가는 그 시대의 고유한 상황이나 배경에 따라 다르므로 마키아벨리의 주장 또한 피렌체의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하고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당시 피렌체는 주변의 여러 강국으로부터 간섭을 받고 있었다. 1494년 프랑스의 샤를 8세가 이탈리아를 침공한 것을 시작으로 피렌체는 이탈리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페인이나 신성 로마 제국 같은 외국 군대의 침략을 받아 전쟁이 빈번했다. 피렌체의 군사력은 강국들에 비해 훨씬 취약했기에 당시 외교관이었던 마키아벨리는 10년 이상에 걸쳐 이들 국가와 도시들을 방문하여 어떻게든 공화국을 지키려 있는 힘을 다해 노력했다. 그런 가운데 마키아벨리는 교황 알렉산드르 6세의 서자인 체사레 보르자에게 큰 감명을 받았던 듯하다. 교황 알렉산드르 6세는 이탈리아에서 압도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피렌체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적이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보르자 가문과는 거리를 두어야 마땅했지만 마키아벨리는 체사레의 용기와 지성, 능력, 특히 결과를 위해 비정한 수단도 불사하는 자세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오직 도덕적이고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전쟁에는 약했던 피렌체의 지도자들이 체사레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배우길 바랐다. 이 염원이 바로 군주론의 지필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군주론은 당시 피렌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메디치가의 로렌초 대 메디치에게 헌정된다. 요즘에는 컨설팅 회사나 비즈니스 스쿨이 전 세계의 대기업의 경영자의 인재 요건을 제한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아마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이 세계 최초의 최고 지도자의 인재 요건에 관한 제안서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마키아벨리는 어떠한 비도덕적인 행위도 권력자에게는 허용된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점이 마키아벨리즘이 자주 오해받고 있는 부분이므로 기억해 둬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더 나은 통치를 위해서는 도덕적인 행위도 허용된다고, 즉 그 행위가 더 나은 통치라는 목적에 부합하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일 뿐이다. 그도 미움을 사고 권력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부도덕성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다른 국가를 정복할 때는 필요한 개혁을 단번에 과감히 단행하여 날마다 계속해서 원망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주의를 주었다.
이 지적은 구조조정을 할 때 초기 단계에서 대규모로 단행해버리는 편이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고통을 주는 소규모 구조조정보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기업 재생의 철칙에도 부합한다. 즉, 마키아벨리는 부도덕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냉철한 합리자가 되라고 조언한 것뿐이며, 때때로 합리성과 도덕성이 부딪힐 때 합리를 우선으로 할 것을 강조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키아벨리즘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의 주장은 분명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요구되는 지도자의 자질과 행동 방향에 관해 쓴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추구하는 이상형의 지도자는 국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인물인가 하는 점에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시대 상황이나 배경에 따라 요구되는 리더십의 모습은 다르다. 어떤 상황에서 훌륭히 역할을 발휘할 리더십이 전혀 다른 국면에서도 제대로 기능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전형적인 예다. 조조는 젊었을 때부터 기지와 권모에 뛰어났지만 방탕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행실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후한 시대의 관상가인 허자강은 조조에 대해 당신은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대도둑이지만 난세에서는 영웅이다라고 평했다. 조조는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지도자로 활약할 수 없지만 난세를 만나면 리더십을 발휘할 인물이었던 것이다. 후세 사람들에게 조조는 냉철한 합리주의자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그의 리더십 유형이 결과적으로 빛을 발한 것은 도덕이니 인간성이니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닌 난세라는 당시의 시대 상황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마키아벨리즘도 마찬가지다. 500여 년 전 피렌체의 상황에서 제한되었던 지도자의 인재 요건이 시공을 초월해 이렇게까지 폭넓게 공유되고 있는 것은 마키아벨리의 주장이 특정한 진실이라고 여길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황에 따라 환영받지 못하는 결정이나 부하에게 상처를 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마키아벨리는 비즈니스든 사회 조직이든 혹은 가족 안에서든 장기적인 번영과 행복에 책임감을 갖고 있는 리더는 과감히 결단을 내리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리더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때때로 고독하고 암흑의 책임을 떠안는 일이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권력의 본질일지도 모른다.